피와 돈 그리고 상속이라는 원초적 욕망을 뒤집어 쓴 고성희의 민낯이 서서히 드러나게 됩니다. 쌍둥이 남매였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한우진과 은호. 우진과 은호를 자기 인생을 위해 소모품처럼 쓰려고 하는 고성희. 고성희의 잔혹한 음모가 지금부터 드러납니다. 고성희는 운전기사도 없이 혼자 차를 몰고 어딘가로 향하고 있었는데요. 차량 내비게이션 화면에는 주소 일부가 희미하게 번져있는 목적지가 찍혀 있었습니다. 예전에 쌍둥이를 맡겼던 바로 그 보육원 자리였습니다. 지금은 보육원 건물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몇 년 전 의문스러운 화재로 건물이 통째로 타버렸고요. 차를 세우고 내린 고성희는 한동안 시동이 꺼진 차 옆에 그대로 서서 그 간판만 바라보고 있었는데요. 성한 어린이집. 낡은 글씨가 일부 벗겨져서 지금은 성한 어린까지만 남아 있었습니다. 지금 와서. 고성희가 입술을 달싹거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여길 또 오게 될 줄은 정말 몰랐는데요. 마치 남의 인생을 구경 오는 사람처럼, 그러면서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장소를 보는 사람처럼 그 두 가지가 한꺼번에 섞인 얼굴이었습니다. 한때 이곳에는요, 아이들 웃음소리, 울음소리, 밥 먹으라고 부르는 소리, 밤마다 기침하던 아이들 숨소리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때 이곳에서 우진과 은호가 같이 자고 일어나고 싸우고 울고 같은 밥을 먹으며 지냈다는 사실을 고성희는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도 내가 선택했다고 생각했는데요. 고성희는 간판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은 선택이 아니라 도망이었더라고요. 머릿속에는 오래전 풍경이 겹쳐졌습니다. 아직 이 건물이 멀쩡히 서 있던 시절, 정문 앞에 검은 차를 세우고 서류 가방을 손에 든 채 안으로 들어가던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쌍둥이요? 당시 원장이 놀란 얼굴로 물었을 때 자신은 일부러 모르는 척, 둘 다 여기 있었죠? 하며 대수롭지 않게 떠넘겼었습니다. 정말 둘 다 데려갈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 원래는 둘 다 데려가기로 마음을 먹었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그랬죠. 아들 쪽이 그 집안에서는 더 안전합니다. 딸아이는 밖에서 키워도 괜찮을 거고요. 문제는 피가 두 개로 갈라져 있다는 거니까요. 그때 들었던 말이 지금도 귀에서 맴돌았습니다. 피가 두 개로 갈라져 있다. 둘 중 하나를 이 집안에서 완전히 지워야 한다. 그 말들이 그날 이후 고성희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었습니다. 결국 나는 한 아이만 데려가고 다른 아이는 여기에 두고 갔죠. 고성희는 그 사실을 인정하듯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여기마저 태워버렸고요. 몇 년 전 이 보육원은 새벽 시간에 갑자기 불이 났습니다. 뉴스에는 노후 전기 배선 과열 추정, 정확한 화재 원인은 밝혀지지 않음 같은 말들이 붙어 있었는데요. 당시 수사 기록에는 아주 흐릿하게 적힌 문장 하나가 있었습니다. 자료 보관실에서 발화 추정이나 원인은 불명. 자료 보관실. 아이들 입소 기록, 의료 기록, 친부모 기록, 입양 위탁 관련 문서들이 한꺼번에 들어있던 곳이었습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알맞은 곳이 불에 탔었습니다. 지금 그 보육원 자리에 다시 서 있는 사람은 두 아이의 엄마이자 그 모든 일의 중심에 있었던 당사자 고성희였습니다. 불까지 내달라고 말한 적은 없었는데요. 고성희는 누군가에게 아주 조심스럽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냥 정리만 하라고 했죠. 쓸데없는 기록들, 앞으로 문제될 만한 것들만. 당시 중간에서 일을 봐주겠다고 했던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이런 건 깔끔하게 정리해두는 게 좋습니다, 이사장님. 요즘 세상에 피 한 방울 잘못 섞였다가 난리 나는 거 한두 번 보셨습니까? 그는 늘 그렇게 말했었고요. 걱정 마십시오. 나중에 뭐가 있어도 여긴 아무것도 안 나올 겁니다. 그 말 뒤에 찾아온 게 보육원 화재였습니다. 정말 몰랐어요. 고성희는 스스로에게 변명하듯 속삭였습니다. 불까지 낼 줄은 애들이 있는 곳인데.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변명이 스스로에게도 통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요. 발화 원인 불명. 기록 보관실 전소. 이 두 문장이 나란히 서 있는 걸 본 순간부터 이건 더 이상 우연이라고 부를 수 없는 일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고성희는 한 걸음 다가가 벽에 반쯤 떨어져 붙어 있는 옛 간판을 손끝으로 살짝 만져보았습니다. 여기서 너희 둘을 떼어내는데요. 우진과 유라, 지금의 은호. 한 아이는 집으로 데려가고 한 아이는 이곳에 두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몇 년 뒤 이곳 전체를 흔적도 남지 않게 태워버렸습니다. 그게 진짜 선택이었는지 아니면 두려움에 떠밀린 도망이었는지 이제는 본인도 헷갈리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진동하면서 현실로 그녀를 끌어당겼습니다. 화면에는 낯익은 번호가 떴습니다. 자신의 차량에 달려있던 위치 추적기 관련해서 조사 결과를 알려주기로 했던 사람의 번호였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고성희는 의식적으로 평소처럼 단정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사장님, 차량에 달려있던 기기 누가 단 건지 대충 나왔습니다. 누군데요? 재단 쪽 사람은 아니고요. 외부에서 시중기기 구해서 단 것 같더라고요. 근데 상대 쪽에서 잠시 말을 고르듯 멈췄습니다. 신청자 이름이 조금 의외라서요. 고성희의 눈썹이 아주 살짝 올라갔습니다. 누군데요? 잠시 정적이 흐르고 상대가 이름을 말하는 순간 고성희의 입술이 굳어버렸습니다. 박영나 씨입니다. 작게 중얼거린 이름은 한때 자신이 가장 애지중지하던 딸의 이름이었습니다. 고성희는 휴대폰을 천천히 내려다봤다가 통화를 끊지 않은 채로 눈을 감았다 뜨며 억지로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그래요. 목소리가 약간 허탈하게 흘러나왔습니다. 이제는 이 아이들까지 날 감시하는 거네요. 예전에 누군가는 이 보육원의 기록들을 없애기 위해 불을 질렀습니다. 그 불이 정말로 누구의 손끝에서 시작됐든 혹은 단지 정리해달라는 말 몇 마디에서 시작됐든 결국 결과는 같았습니다. 아이들의 이름이 사라졌고 종이에 적혀있던 진실이 사라졌고 대신 누군가에게 유리한 이야기만 남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워진 줄 알았던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었고요. 그 기억을 따라 다시 이곳을 찾아온 아이가 있었고요. 이제는 그 아이들 중 하나가 엄마의 차의 위치 추적기까지 달아 감시를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 웃음 속에는 포기와 분노와 그리고 알 수 없는 비애가 동시에 섞여 있었습니다. 불까지 내고 이름까지 지우고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고성희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간판을 바라봤습니다. 결국 끝난 건 아무것도 없었네요.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고 있네요, 다들. 그 말은 누구에게 하는 것인지 모를 독백처럼 허공에 흩어졌습니다. 보육원 자리 위로 떠오르는 새벽 햇빛은 예전 불길의 흔적이 남아있던 벽돌 위를 조용히 훑고 있었고요. 고성희는 천천히 차로 돌아가며 생각했습니다. 저 아이들이 그날의 불까지 따라잡기 시작하는구나. 그리고 그 순간 자신이 이제 더 이상 과거를 숨길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막연하지만 또렷한 공포가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한편 병실에 누워있는 우진은 혼란에 빠집니다. 나 때문에 죽은 줄만 알았던 자신의 쌍둥이 여동생 유라가 지은호라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고등학교 때부터 그 옆에 있으면 괜히 편해지던 친구. 아무것도 말하지 않고 그냥 같이 있기만 해도 외롭지 않다 그런 느낌을 주던 사람. 그때 우진은 그냥 이상하게 이해랑 있으면 숨이 편하다 정도로만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야 알게 된 거죠. 쌍둥이 여동생이었다는 사실을요. 더구나 자신 때문에 죽은 줄 알았던 유라 아니 은호에게서. 이젠 간을 가져와야 된다는 현실 때문에 무척 괴로웠습니다. 방금 전 의사가 조심스럽게 건넨 말이 아직 머릿속에서 깔끔하게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지은호 씨, 어릴 때 이름이 그 유라 맞습니다. 어머니께서 동의하셨고요. 의사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죄책감이 섞인 표정, 그리고 나는 할 말 다 했다는 식의 방어적인 눈빛까지요. 우진은 손등으로 눈가를 대충 훔쳤습니다. 웃기네요, 진짜. 우진은 그렇게 말하면서도 웃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웃으려 할수록 가슴이 더 조여왔습니다. 지은호. 엄마는 왜 말 안 했을까? 우진은 묻지도 않은 질문을 중얼거렸습니다. 아니, 말 안 한 게 아니라 죽었다고 했지. 날 살리려고 죽었다고. 죽었다고 믿었던 사람이 살아있었고 게다가 살아있어서 또 한 번 간을 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는 것. 그 자체가 너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문이 2번 노크되고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고성희였습니다. 우진아. 말끝이 살짝 떨렸는데요. 고성희는 바로 표정을 정리하고 들어왔습니다. 엄마랑 얘기 좀 하자. 우진은 고개만 돌려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나 은호관 안 받아요. 첫 마디가 그거였습니다. 인사도 상태를 묻는 말도 없이요. 고성희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또 그 얘기니, 우진아. 너는 지금
은호가 유라였죠. 우진이 말을 끊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는데 한 글자도 흐트러짐 없이 또렷했습니다. 그때 나 때문에 죽었다고 했던 그 아이. 간 공여자 기록에 적혀있던 유라. 그게 지금까지 내 옆에 있던 지은호였죠. 엄마 친딸이기도 하고요. 고성이의 눈썹이 아주 잠깐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래서 안 받겠다는 거니? 고성이는 곧바로 방어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럼 내 여동생을 2번 죽이게 되는 거지. 한 번은 과거에, 한 번은 지금. 그게 싫어서. 반대로요, 엄마. 우진은 스스로도 놀랄 만큼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내가 누구한테 빚지고 사는 사람인지 알아버렸는데요. 그 빚 더 키우면서 살고 싶진 않아요. 내가 죽으면 은호가 평생 무슨 짓을 하면서 살 것 같니? 고성이의 목소리가 갑자기 높아졌습니다. 넌 몰라서 그래, 우진아. 너는 네 맘대로 죽을 수 있는 애가 아니야. 너는 살아있어야 하는 애야. 반드시. 왜요? 재단 때문이에요, 엄마. 우진은 눈을 좁혔습니다. 엄마가 그 재단 붙잡으려고 나를 꼭 살려둬야 하는 거예요? 아니면 또 뭐가 있어요? 고성이는 바로 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리에 앉아 손가락을 깍지 끼고 잠시 침묵했습니다. 넌 그냥 살아있어야 한다, 우진아. 엄마가 세상에서 하나라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 게 있다면 그게 너야. 그럼 은호는요? 우진의 목소리가 살짝 흔들렸습니다. 은호도 엄마 딸이에요. 근데 엄마한테 은호는 뭐였어요? 나 살리는 예비 부품이었어요. 아니면 그냥 버려도 되는 애였어요? 고성이는 그제야 아들의 얼굴을 정면으로 바라봤습니다. 내가 죽으면 아무도 진실을 모를 거야. 뜻밖의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있어야 너도 은호도 영나도 그나마 지금 모습이라도 유지할 수 있어. 내가 죽는 순간 다 무너진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우진이 다시 물었지만 고성이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수술 준비나 하자. 은호 설득하는 건 엄마한테 맡겨. 그렇게 말하고 병실을 나가는 고성이의 뒷모습은 어딘가 절박하게 보였는데요. 우진은 그런 어머니를 보면서도 이상하게 불쌍하다고 느끼는 자신이 더 싫었습니다. 그 시각 지강호는 고성이로 받은 돈 뭉치를 앞에 두고 깊은 생각에 잠깁니다. 10억이면. 지강호는 그렇게 중얼거리다가 곧바로 그 말을 삼켰습니다. 야, 지강호. 정신 차려, 이 멍청아. 스스로를 욕하면서도 다시 한 번 돈을 확인했습니다. 확인할수록 손이 더 떨렸습니다. 강호야, 뭐하냐? 부엌 쪽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던 정순이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엄마. 지강호는 허겁지겁 돈가방을 침대 밑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정순이가 물기를 털어낸 손으로 앞치마를 벗으며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왜 그래? 또 어디 나가서 사고 쳤냐? 지난번에도 그 사채 쓰는 놈이 집 앞까지 찾아왔었잖아. 그거 다 정리했어요. 이제 그런 사람들 안 만나. 말은 늘 잘하지. 정순이는 툴툴거리면서도 아들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지강호의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리는 걸 놓치지 않았습니다. 누나 일 때문에 그러냐? 정순이의 한마디에 지강호의 목이 덜컥 메었습니다. 누나가 멋대로 결정한 거잖아요. 엄마랑 상의도 안 하고 저랑도 얘기 안 하고. 내 누나는 늘 그랬지. 지 좋은 줄도 모르고 남 도와준다고 나서고 괜히 착한 척하다가 자기만 손해보고. 정순이의 목소리에는 섭섭함과 자랑스러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근데 강호야. 엄마는 내 누나가 안 죽었으면 좋겠어. 내 누나 하나 믿고 버텼는데 그 애까지 잃으면 엄마는 진짜 아무것도 남는 게 없거든. 지강호는 눈을 피했습니다. 침대 밑 돈가방이 마치 뜨거운 물체처럼 느껴졌습니다. 이거면 엄마도 편하게 살 수 있는 거잖아. 빚도 갚고 집도 전세로 옮기고 엄마 허리 아픈 것도 병원 제대로 다닐 수 있고.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계속 맴돌았습니다. 강호야. 정순이가 아들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혹시 누가 찾아왔냐? 내 누나 일 때문에. 지강호가 움찔했습니다. 아니에요. 아무도요. 너 나한테 거짓말 못하는 거 알지? 얼굴에 다 써있어. 얘는 지금 거짓말하고 있다고. 정순이는 억지로 웃어 보였지만 그 웃음 뒤에는 불안이 가득했습니다. 엄마한테는 말해도 돼.
돈 때문이면 우리 그냥 없는 대로 살면 되고, 누나 살리자는 얘기면 그건 같이 고민해보자. 지강호는 결국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엄마, 만약에요. 그는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만약에 누나가 간 이식 안 하겠다고 하면요. 그럼 어떡해요? 정순이는 한 박자 쉬었다가 대답했습니다. 그럼, 그건 걔 선택이지. 근데 그 선택 때문에 나중에 평생 후회하면 안 되는데. 누나가 후회 안 하면요? 지강호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누나 대신 제가 후회하면 되잖아요. 정순이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바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아주 강하게 느꼈습니다. 아들이 뭔가 큰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는 걸요. 그 시각 재단 이사장실과는 조금 떨어진 조용한 사무실. 박영란은 엄마의 비서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책상 위에 놓인 문서 몇 장을 빠르게 넘겨보고 있었습니다. 우진 의료 신탁계약서, 재단 특별기금 운용계획, 장기 이식 관련 비공개 보고서, 낯선 단어들이 잔뜩 적혀 있었는데요. 영란은 눈에 들어오는 이름만 콕 집어서 확인했습니다. 한우진, 수혜자. 그리고 영란은 페이지를 넘기다가 어딘가에서 익숙한 이름을 발견하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지은우. 영란은 그 이름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성재 주변을 맴돌던 이름이기도 했고 엄마가 은근히 신경 쓰던 이름이기도 했습니다. 왜 언니 이름이 여기서 나와요? 영란은 손끝이 떨리는 걸 느끼면서도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간 기능 적합 판정. 유전자 일치율 보고서. 딱딱한 문장 중간중간에 쌍둥이라는 단어가 희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 대체 뭘 한 거예요? 영란은 충격에 잠시 숨을 고르다가 결국 폰을 꺼내 몇 장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그 순간 문이 덜컥 열렸습니다. 영나야? 고성희의 목소리였습니다. 여기서 뭐해? 영란은 놀라서 폰을 뒤로 숨겼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어 있었고 고성희는 딸의 동작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고 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 문서들 뭐예요? 영란은 더 이상 돌려 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우진 오빠 이름도 있고 지은우 언니 이름도 있고 쌍둥이 간 이식 신탁. 엄마 나 바보 아니에요. 고성희는 딸을 한참 바라보더니 천천히 문을 닫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내가 알아버렸네. 한숨인지 웃음인지 애매한 소리가 나왔습니다. 그래 영나야. 너 정도 나이가 되면 이 집안에서 뭘 보고 살았는지 뭘 믿고 싶은지 스스로 선택해야 하겠지. 선택은 엄마가 했잖아요. 영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진 오빠 살리겠다고 은우 언니 인생 가지고 장난친 사람도 엄마고 아무것도 모르는 척 늘 가족을 위해서라고 말한 사람도 엄마고. 그만해. 고성희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넌 아직 몰라. 이 집안에서 이 재단에서 사람이 산다는 게 뭔지. 그래서 엄마는 우진 오빠를 살려야만 하는 거고. 그 수단이 누군가의 간이면 그게 자기 딸 간이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영란은 눈물을 꾹 참으며 물었습니다. 엄마 나 아빠한테 말할 거예요. 그 말에 고성희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뭐라고? 아빠한테 말할 거라고요. 엄마가 그동안 재단 가지고 뭘 했는지, 우진 오빠 병이 왜 이렇게까지 숨겨져 왔는지, 그리고 지은우 언니가 어떤 존재인지. 영란은 후퇴하지 않았습니다. 아빠가 몰라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아빠는 그래도 우리한테 최소한 양심은 지키라고 말하는 사람이잖아요. 고성희는 딸을 한 발자국 더 가까이 다가가 바라봤습니다. 그래? 그럼 한번 상상해볼까 영나야. 목소리는 낮았지만 칼처럼 날카로웠습니다. 내가 말한 그 양심적인 아버지가 이 사실을 모두 알게 되면 제일 먼저 누구를 의심할까? 엄마겠죠. 영란은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그 다음은? 고성희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그 다음은 우진이야. 그리고 너. 저요? 그래. 너는 언제나 엄마 옆에 있었고 엄마가 하는 일을 절반이라도 봤을 거라고 생각할 테니까. 그리고 우진이는 이 집안의 후계자이자 피 한 방울 안 섞인 애들 사이에 낀 존재니까. 고성희는 손가락으로 책상 위를 천천히 두드렸습니다. 모든 칼은 다 너희한테도 돌아오게 돼 있어. 내가 입을 여는 순간 시작이 되는 거야. 영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엄마, 협박하는 거예요? 엄마가 너한테 협박이라도 하길 바라니?
고성이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이건 협박이 아니라 그냥 사실이야. 이 집안에서 양심을 지키고 싶으면 그 양심 때문에 얼마나 많은 걸 잃게 될지 각오를 해야 해. 영란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대신 심장이 요란하게 뛰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날 밤 은호는 혼자 있는 회사 옥상에서 바람을 맞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서 퇴근길에 집으로 바로 가지도 못했습니다. 쌍둥이. 은호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한우진과 자신이 쌍둥이라는 사실을 처음 들었을 때 기분이 어땠는지 정확히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억울함, 분노, 안도, 그리고 알 수 없는 슬픔까지. 모든 감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왜 나만 버렸냐고요? 보육원 관계자에게 그렇게 물었을 때 돌아온 대답은 너무 간단했었습니다. 남자애가 더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 집에서 더 필요하다고. 그 말 하나로 자신의 인생이 얼만큼 가볍게 결정됐는지 깨닫게 되었고요. 여자애는 뭐 어디든 어떻게든 살아남겠죠. 누군가 던진 대충의 말도 떠올랐습니다. 살아남았는데요, 저. 그게 그렇게 대단한 일이었어요? 은호는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살아남았다는 이유로 간까지 내놔야 하는 거고요. 그때 뒤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너 여기 있을 줄 알았어.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이지혁이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선배? 은호가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머리 복잡할 때마다 여기 올라와서 바람 맞잖아, 너. 이제는 엘리베이터가 먼저 알려줘. 옥상 버튼 누른 사람 있으면 아, 은호구나. 지혁은 뜨거운 캔커피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이거라도 마셔. 오늘 얼굴이 너무 안 좋아서 그냥 집에 보낼 수가 없더라고요. 은호는 캔을 받으며 억지로 웃었습니다. 저 괜찮아요. 그 말하는 사람치고 괜찮았던 적 한 번도 못 봤어. 한우진 씨 얘기 다 들었어. 은호의 손이 순간적으로 굳었습니다. 회사 쪽으로도 병원에서 연락이 오더라고. 재단 관련해서 진행되는 일이라서. 물론 자세한 내용은 안 말해주려고 하던데 대충 감은 오더라. 지혁은 은호를 바라보지 않고 멀리 보이는 야경을 보고 있었습니다. 쌍둥이였다는 것도, 내가 간 이식 대상이라는 것도, 내가 그걸 거절했다는 것도 다 알고 있었구나, 결국. 은호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이 회사에 비밀이 어디 있어요. 재단이랑 엮인 건 다 결국 파일로 돌아다닐 텐데. 그래도 내가 직접 말해주기 전까지는 내가 아는 척 안 하려고 했어. 지혁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내 얼굴 보니까 가만히 있는 게 더 나쁜 것 같더라. 은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선배도 제 편 들어주실 거예요? 지혁은 그제야 은호를 바라봤습니다. 내가 어느 쪽을 선택하든 나는 내 편이야. 그 말에 은호의 눈가가 조금 붉어졌습니다. 근데 은호야, 한 번만 스스로한테 물어봐. 지혁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내가 지금 간을 안 준다고 말하는 이유가 정말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온 건지 아니면 누군가를 벌주고 싶은 마음에서 나온 건지. 은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엄마를 벌주고 싶은 건지, 오빠를 벌주고 싶은 건지, 아니면 너 자신을 벌주고 싶은 건지. 지혁은 조용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게 뭐든 나쁘다는 뜻은 아니야. 사람 마음이 그렇지 뭐. 근데 그게 내 평생을 지키고 싶은 선택인지 그건 한 번 더 생각해보라는 거야. 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 엄마라고 부를 수 없는 사람 때문에 너무 많이 망가졌거든요. 알아. 지혁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더 조심해야 돼. 그 사람이 내 인생을 망가뜨린 만큼 그 사람을 증오하는 방식으로 또 내 인생을 태워버릴 수도 있으니까. 은호는 그 말을 천천히 곱씹었습니다. 바람 소리만이 둘 사이를 잠시 채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강호는 결국 결심을 했습니다. 돈가방을 꺼낸 뒤 휴대폰을 들고 번호를 눌렀습니다. 네, 저예요. 어제 그 돈. 말씀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고성희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평온했습니다. 생각 잘했다, 강호야. 너도 내 가족도 다 살자는 선택이야. 조건 다시 한 번만 확인할게요. 지강호는 자신의 목소리가 떨리는 걸 느끼면서도 물었습니다. 누나가 간 이식밖에 설득하면 되는 거죠? 설득이 아니라 진실을 말해주는 거야. 고성희는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내 누나가 이 선택을 안 하면 은우 오빠가 죽고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솔직하게 이야기해줘. 그리고 내가 그 옆에 있어주면 돼.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데요? 그건 내가 알 필요 없어. 단호한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넌 그냥 내 누나를 붙잡아주면 돼. 지금처럼 혼자 모든 걸 견디게 놔두지 말고. 전화를 끊고 난 뒤에도 지강호의 손은 한동안 떨리고 있었습니다. 누나가 날 믿어줄까? 혼잣말처럼 그렇게 중얼거리고 지강호는 결국 집을 나섰습니다. 향하는 곳은 누나 은우가 있는 회사였습니다. 재단 회의실 한켠 박성재는 회의 자료를 정리하다가 문득 고개를 들었습니다. 복도로 난 유리창 너머로 어딘가 초조하게 걸어가는 영나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영나야. 성재가 불러 세우자 영나는 놀란 눈으로 오빠를 바라봤습니다. 오빠. 너 요즘 왜 이렇게 바쁘게 다녀? 수업은 안 가고 재단만 얼쩡거리고. 성재는 일부러 장난스럽게 말했지만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할 말 있으면 지금 해. 영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오빠. 만약에 말이야. 그녀는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엄마가 사람을 살리겠다고 하면서 사실은 자기 자리를 지키려고 그런 거면 그거 어떻게 해야 돼? 또 무슨 소리야? 성재는 난처하게 웃었습니다. 엄마가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건 좋은 일이지. 근데 자기 자리 지키려고 안 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딨어. 다 섞여 있는 거지. 근데 그 사람이 우리 가족이면? 영나는 한 발 더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다른 가족을 버려서라도 그 사람만 살리려는 거면? 성재의 웃음기가 사라졌습니다. 영나야, 너 지금 뭐 본 거냐? 영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눈동자가 잠시 흔들렸다가 곧 단단해졌습니다. 오빠, 만약에 내가 엄마 대신 나서서 잘못된 거 바로잡겠다고 하면 오빠는 내 편 들어줄 거야? 성재는 길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넌 늘 늦게 커. 뜻모를 말이었습니다. 근데 괜찮아. 늦게 커도 한번 제대로 크면 그 다음부터는 아무도 너 무시 못한다. 성재는 그렇게 말하며 영나의 머리를 가볍게 쓰다듬었습니다. 단 한 가지만 기억해. 싸움은 한번 시작하면 되돌리기 힘들다는 거. 영나는 눈을 감았다 뜨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은호의 휴대폰으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발신자 한우진. 은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나야. 우진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차분했습니다. 잠깐 볼 수 있을까? 지금요? 응. 병원 옥상. 예전처럼. 예전. 둘이 아직 친구인 줄만 알고 서로를 소울메이트라고 부르던 시절에 종종 몰래 올라가서 맥주캔 하나로 밤을 새우던 그 옥상이 떠올랐습니다. 은호는 결국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옥상 문을 열었을 때 우진은 난간에 기대 서 있었습니다. 왔네. 우진이 먼저 웃었습니다. 여긴 왜 이렇게 옥상이 많냐? 회사 옥상, 집 옥상, 병원 옥상. 넌 맨날 옥상에서 사람 만나네. 누구 때문인데요? 은호도 억지로 웃어 보였습니다. 부르지만 않았어도 여긴 안 왔을 거예요.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은호야. 우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난 정말 안 줄 거야? 또 그 얘기하려고 부른 거면 지금 내려갈게요. 은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왜 그래야 하는지 오빠도 알잖아요. 엄마가 날 왜 찾았는지 처음부터 간 때문이었다는 거. 알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나도 받기 싫어. 뜻밖의 말이었습니다. 나 내감 받고 또 살아남고 또 내 앞에서 미안해하면서 사는 거. 솔직히 자신 없어. 그럼 왜? 근데 죽기도 싫어. 우진은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살고 싶은데 살아남는 방식이 너무 더러워서 싫고 죽고 싶지는 않은데 살려면 누군가를 더 다치게 해야 하는 것 같고. 우진은 한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너한테 나 때문에 또 칼을 대라고 말하는 것도 싫고 엄마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지 알면서 그걸 또 묵인하는 것도 싫고. 그럼 오빠는 어떻게 하고 싶은데요?
은호의 목소리가 조금 부드러워졌습니다. 진짜로요. 오진은 잠시 침묵하다가 은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진짜 하고 싶은 건 그냥 둘 다 도망치는 거. 둘 다요? 응. 나도 너도 엄마도 재단도 간 이식도 병원도 다 때려치우고. 오진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거 우리가 제일 잘 알잖아. 은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바람이 두 사람 머리카락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은호야. 오진은 마지막으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내가 간을 안 주겠다고 한 거. 나 이해해. 그리고 사실. 고마워. 고맙다고요? 응. 적어도 누군가는 아니오라고 말해줘야 하는 거니까. 우리 인생을 마음대로 주무르는 사람들한테. 오진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근데 한 가지만 부탁해도 돼? 뭔데요? 엄마가 너 동생 건드리지 못하게만 해줘. 은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지강호 말이에요? 응. 요즘 엄마가 그 애 쪽에도 손을 뻗는 것 같더라. 돈으로든 말로든. 오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난 내가 죽든 살든 내가 또 잃는 사람 많아지는 건 보기 싫어. 은호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상황 속에서 가장 자신을 미워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바로 한우진 본인이었습니다. 이날 밤 각자의 방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 다른 선택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쌍둥이인 줄도 모르고 서로를 사랑했던 두 사람, 한우진과 지은호. 쌍둥이 중 하나만 데려가고 나머지 하나에게서 간을 얻으려 했던 엄마 고성이. 엄마의 비밀을 세상 밖으로 끌어내려는 딸 박영나. 그리고 10억이라는 숫자 앞에서 누나와 엄마 그리고 자신의 미래를 저울질하고 있는 어리지만 더럽게 복잡한 마음을 가진 동생 지강호.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누가 진짜 살인자가 될지, 누가 진짜 피해자인지, 누가 결국 이 재단과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버려질 사람인지. 단지 분명한 건요. 다음 회차가 시작될 때쯤이면 누군가는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해버렸다는 거. 그리고 그 선택이 이 집안의 판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거라는 것뿐입니다.